지금 여러분의 눈앞에 믿기지 않는 숫자가 찍혀 있습니다. 한 달러에 1,500원. IMF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나 보던 그 공포의 숫자가 2026년 오늘 다시 현실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숫자가 과연 끝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거대한 몰락의 시작일까요? 만약 이 숫자가 1,800원을 넘어 마의 2,000원 선까지 치솟는다면 오늘 아침 여러분이 마신 5,000원짜리 커피 한 잔, 자녀를 위해 부은 적금, 그리고 평생을 바쳐 마련한 내 집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도대체 이 돈은 다 어디로 증발한 걸까요? 우리가 밤낮 없이 일하며 번 내 돈의 가치가 왜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녹아내리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아주 불편하고도 충격적인 시나리오를 추적해보려 합니다. 대한민국 경제에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순간, 환율 2,000원 시대의 잔인한 민낯을 바로 공개합니다. 하지만 저 혼자만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이 있어야 저 또한 더 깊이 있고 더 진실된 정보를 찾아 여러분께 전달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제가 이 힘든 경제 정보의 바다를 헤쳐나가는데 가장 큰 등대이자 나침반이 됩니다. 본 영상을 시작하기 전 잠시만 시간을 내어 그 소중한 응원의 마음을 표현해 주시겠습니까? 환율이 1,500원을 돌파했다는 속보가 뜨자마자 공항은 그야말로 패닉에 빠졌습니다. 불과 몇 달 전 들뜬 마음으로 계획했던 가족여행은 이제 사치가 아니라 고통이 됐습니다. 1,200원대 예약했는데 지금 결제하려니 원화 기준으로 40%가 더 들어요. 이건 갈 수가 없습니다. 한 여행객의 탄식은 단순히 개인의 불운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율이란 국가 간 화폐의 교환 비율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 돈의 국제적 몸값이죠. 이 몸값이 떨어진다는 건 우리가 똑같은 물건을 사기 위해 훨씬 더 많은 노동력을 지불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현재 국회 예산정책처와 한국은행의 최신 보고서를 보면 상황은 더 절망적입니다. 원화 가치는 주요 20개국 통화 중 하락 속도가 독보적으로 빠릅니다. 약 15%에 육박하는 하락폭이죠. 이건 단순히 해외여행 못 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식탁, 여러분의 일자리,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존립이 걸린 문제입니다. 도대체 왜 우리 돈만 유독 이렇게 동네북처럼 두들겨 맞고 있는 걸까요? 그 첫 번째 단서를 추적해보겠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지금의 상황을 쌍둥이 적자라는 치명적인 질병으로 진단합니다. 쌍둥이 적자란 경상수지와 재정수지가 동시에 적자를 기록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쉽게 풀어서 설명하자면 국가가 수출로 벌어오는 돈보다 수입으로 쓰는 돈이 더 많고 동시에 정부가 걷어들이는 세금보다 쓰는 돈이 많아 곳간이 비어가는 이중고를 말합니다. 기획재정부의 2026년 최신 통계를 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국가 채무는 이미 1,300조 원을 돌파했고 재정 수지는 만성적 적자에 빠져 있습니다. 벌어올 곳은 없는데 빚만 쌓이니 영악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탈출하고 있습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자본 유출이라고 합니다. 국내에 들어와 있던 달러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현상을 말하죠. 달러가 귀해지니 달러 값은 금값이 되고 우리 원화는 길바닥에 종이장 취급을 받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더 깊게 해부해 볼까요? 우리 경제의 생명줄인 반도체 수출은 불안한 줄타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의 최대 달러 박스였던 중국과의 거래에서도 적자가 고착화되고 있죠. 예전에는 고환율이 수출에 유리하다는 공식이 있었습니다. 환율이 높으면 해외에서 우리 물건값이 싸지니까 더 많이 팔릴 거라는 논리였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J-커브 효과의 상실이라고 부릅니다. 환율이 올라도 초기엔 수출 물량이 늘지 않고 오히려 수입, 원자재 가격만 폭등해 무역 수지가 더 악화되는 악순환을 말합니다. 상식적으로 수출이 잘 돼야 할 고환율 상황에서 오히려 적자가 쌓이는 이 기이한 반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직면한 구조적 붕괴의 서막입니다. 자서 여기서 잠시 멈춰서 생각해봅시다. 환율이 1,600원, 1,700원을 넘어 2,000원에 도달한다는 건 어떤 물리적 변화를 의미할까요? 단순히 숫자가 커지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배의 엔진이 꺼지는 것과 같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약 93%에 달합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 우리가 타는 자동차의 기름, 공장을 돌리는 가스까지 거의 전부를 달러로 사옵니다. 연구원 분석 결과 환율이 100원 오를 때마다 무역 수지는 월 평균 약 20억 달러씩 악화됩니다. 환율이 1,200원에서 2,000원이 되면 국가 전체의 에너지 비용이 가만히 앉아서 60% 이상 폭증한다는 뜻입니다. 이건 정부가 세금을 깎아준다고 해결될 수준이 아닙니다. 국민 한 사람당 연간 수백만 원의 환율 세금을 강제로 납부하는 꼴이니까요.
그렇다면 이 폭풍이 우리 식탁에는 어떤 모습으로 찾아올까요? 자, 이제 거대 담론을 떠나 여러분의 일상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환율이 1,800원을 찍으면 여러분의 점심시간은 어떻게 변할까요? 통계청의 지출 목적별 소비자물가 지수를 보면 식료품 물가는 환율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지금 5,000원 하는 편의점 도시락, 이거 9,000원까지 뛸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먹는 쌀을 제외한 거의 모든 식재료, 밀가루, 콩, 옥수수는 90% 이상 수입입니다. 환율이 10% 상승할 때마다 국내 소비자 물가는 약 0.8%포인트 추가 상승 압력을 받습니다. 환율이 2,000원까지 간다면 물가 상승률은 정부의 통제 범위를 한참 벗어나 10%대에 육박할 겁니다. 내 월급은 2% 오르는데 물가는 10%가 오르는 상황. 이걸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경제가 성장은 멈췄는데 물가만 미친 듯이 오르는 서민들에게는 지옥보다 무서운 상태를 말하죠. 상상해보세요. 붕어빵 3개에 5,000원, 자장면 한 그릇에 15,000원 하는 시대가 온다면 여러분은 외식을 할 수 있을까요? 마트에 가서 고기 한 근 집어들기가 겁나는 현실. 그게 바로 환율 2,000원이 가져올 일상의 파괴입니다. 사과 한 알에 10,000원이 넘어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라고 묻는 소비자들에게 시장 상인은 대답합니다. 손님, 비료값, 운송비, 포장재까지 전부 수입인데 저라고 별 수 있겠어요? 이것이 바로 환율이 우리 밥상을 점령하는 방식입니다. 기름값은 또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은 원유를 단 한 방울도 생산하지 못합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로 평온해 보여도 환율이 1,200원에서 2,000원이 되는 순간 우리가 주유소에서 지불하는 돈은 2배가 됩니다. 물류비가 오르면 택배비가 오르고 마트의 배추 가격이 오릅니다. 이제는 장보기가 무서워서 못 나가겠어요. 10,000원 한 장 들고 나가면 계란 한 판 사기도 벅차요. 시장에서 만난 한 어머니의 말은 과장이 아닙니다. 이건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의 전형입니다. 생산 원가가 올라서 기업들이 가격을 올리지 않고는 못 베기는 상황이죠. 소비자는 지갑을 닫고 가게들은 문을 닫습니다. 그런데 진짜 재앙은 물가가 아닙니다. 그 물가를 잡겠다고 정부가 내놓을 독약이 있습니다. 그 독약은 우리 집 문서까지 흔들게 될 텐데 대체 어떤 정체일까요? 그 독약의 이름은 바로 초고금리입니다. 환율이 미쳐 날뛰면 외국인들이 한국 돈을 다 팔고 떠나려 하겠죠? 그걸 막으려면 은행 이자를 10%, 15%씩 줘야 합니다. 한국에 돈을 맡기면 이자를 이만큼이나 준대? 라고 소문이 나야 달러가 안 빠져나가니까요. 하지만 그 이자는 누가 감당합니까? 바로 대출을 받은 여러분입니다. 진짜 공포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미친 듯이 날뛰는 환율과 물가를 잡기 위해 한국은행은 단 하나의 카드만을 만지작거립니다. 바로 금리 인상입니다. 달러가 한국을 떠나지 못하게 우리나라의 이자율을 강제로 높여서 돈을 묶어두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 가계부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026년 기준 무려 2,000조 원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GDP 대비 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금리가 딱 1%포인트만 올라도 우리 국민들이 추가로 내야 할 이자만 연간 약 12조 원에서 15조 원이 늘어납니다. 영끌에서 아파트를 산 30대, 대출로 간신히 버티는 자영업자들에게 금리 인상은 곧 파산 선고입니다. 이걸 경제학에선 채무 불이행의 도미노라고 부릅니다. 한 명이 못 갚으면 은행이 위험해지고 은행이 위험해지면 국가 경제 전체가 마비되는 현상이죠. 자영업자분들의 상황은 더 처참합니다. 한국은행 가계부채 보고서를 보면 자영업자 다중채무 비중은 이미 70%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환율 때문에 재료비는 오르고 금리 때문에 이자는 늘고 손님은 돈 없다고 안 오고 3중고가 아니라 3사고입니다. 라는 어느 치킨집 사장님의 절규는 결코 엄살이 아닙니다. 대출 원리금이 한 달 수입보다 많아지는 순간 폐업은 필연이 됩니다. 그리고 그 폐업은 다시 상가 임대료 하락과 부동산 시장의 붕괴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역자산 효과라는 아주 무서운 개념을 마주하게 됩니다. 보통 내 집값이 오르면 기분이 좋아서 외식도 하고 소비도 늘리죠? 반대로 집값이 떨어지면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소비를 줄입니다. 환율 2,000원 시대의 금리가 폭등하면 이자를 감당 못한 매물이 시장에 쏟아집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은 이미 하락폭을 키우고 있고 특히 외곽 지역의 영끌족들은 한계에 몰렸습니다. 15억 하던 강남 아파트가 10억이 되고 8억 하던 외곽 아파트가 4억이 되는 건 순식간입니다. 집값이 반토막 났는데 대출금은 그대로예요. 죽고 싶습니다. 이런 비명이 현실이 됩니다. 자산 가치가 붕괴하면 내수 시장은 완전히 얼어붙고
대한민국은 거대한 불황의 늪으로 빠져듭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우리가 목격했던 그 처참한 광경이 더 큰 규모로 재현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부동산 하락은 단순히 개인의 자산 손실로 끝나지 않습니다. 건설사의 연쇄 도산, 그리고 그들에게 돈을 빌려준 저축은행과 증권사의 부실로 이어지는 금융 시스템 리스크를 초래합니다. 업계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사 10곳 중 4곳이 이미 이자도 못 갚는 좀비 기업 상태입니다. 환율 2,000원이 트리거가 되어 이 좀비들이 한꺼번에 쓰러진다면 우리 경제는 회복 불능의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보다 먼저 이 길을 걸어간 나라들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이제 해외로 눈을 돌려 타산지석을 삼아봅시다. 가까운 일본을 보시죠. 일본은 오랜 시간 엔저 정책에 올인했습니다. 환율을 높게 유지해서 수출로 먹고 살겠다는 전략이었죠. 하지만 결과는 대참사였습니다. 수입 물가가 폭등하자 서민들의 실질 임금은 수십 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입니다. 안전자산이라 불리던 엔화의 위상은 추락했고 일본 국민들은 가난해졌습니다. 국가 부채가 GDP 대비 260%를 넘는 일본은 이제 금리를 올리고 싶어도 올리지 못하는 유동성 함정에 빠졌습니다. 유동성 함정이란 금리를 아무리 낮춰도 소비와 투자가 살아나지 않고 반대로 금리를 조금만 올리려 해도 국가 부채 이자 부담 때문에 경제가 무너질까봐 아무것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을 말합니다. 스위스는 어떨까요? 스위스 프랑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통화 중 하나입니다. 환율 변동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가진 독보적인 기술력과 투명한 금융 시스템 덕분입니다. 화폐의 가치는 결국 그 나라의 신뢰도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독일은 또 어떻습니까? 유로화라는 거대한 방패막이 안에서도 제조업의 끝판왕답게 무역 흑자를 유지하며 화폐 가치를 방어합니다. 그들은 환율 때문에 고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정밀기계는 우리가 부르는 게 값이다라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업종과 비교해보면 지금의 비합리성이 더 명확히 보입니다. 상식적으로 환율이 오르면 수출 비중이 큰 자동차나 조선업은 축제를 벌여야 합니다. 그런데 왜 기업인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일까요? 우리 산업 구조의 치명적인 약점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핵심 부품과 중간재를 해외에서 수입해 가공한 뒤 다시 파는 가공무역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환율이 2,000원이 되면 물건을 팔아 벌어들이는 달러보다 원자재를 사올 때 지불해야 하는 달러가 훨씬 더 많아집니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의 2026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환율 1,500원 선에서 이미 중소기업의 85%가 영업적자로 돌아섰습니다. 2,000원이 되면 이건 경영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됩니다. 수출 효자 종목들이 오히려 국가 경제에 짐이 되는 역설적인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소위 빅테크 기업들도 환율의 공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플랫폼 기업들이 서버를 돌리는 데 쓰는 핵심 칩, 클라우드 비용, 이 모든 게 달러 결제입니다. 우리는 수출 기업이 아니니까 상관없겠지라고 생각했던 내수 기업들도 환율 폭풍에 휘말려 쓰러지고 있습니다. 업종을 불문하고 전방위적인 마진 압박이 시작된 것입니다. 마진 압박이란 매출은 그대로인데 원가가 올라서 이익이 급격히 줄어드는 고통스러운 상황을 뜻합니다. 결국 이 모든 고통은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가될까요? 환율 2,000원 시대는 단순히 경제지표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적 학살입니다. 현금을 달러나 금으로 바꿀 능력이 있는 극소수의 자산가들은 이 혼란 속에서 부를 2배, 3배로 불립니다. 하지만 매달 원화로 월급을 받아 정직하게 저축해온 대다수의 서민은 앉은 자리에서 평생의 노력을 도둑맞습니다. 성실하게 산 죄밖에 없는데 왜 내 통장 잔고는 휴지값이 된 겁니까? 이 처절한 질문에 정부와 정치권은 답해야 합니다. 외환 보유고가 충분하다는 앵무새 같은 답변만 되풀이할 때가 아닙니다. 외환 보유액 약 4천억 달러 중 정말 당장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는 달러가 얼마나 되는지 투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장부상의 숫자와 실제 주머니의 돈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국제결제은행 BIS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외환 보유액 대비 단기 외채 비율은 위기 때마다 도마에 오릅니다. 1997년 우리가 왜 망했습니까? 장부에는 돈이 있는 줄 알았는데 당장 갚아야 할 달러가 없어서 망했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달러가 정말 쓸 수 있는 돈인지 아니면 전시용 숫자인지 시청자 여러분은 반드시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잔혹한 게임의 설계자는 누구일까요? 가도록 방치한 진정한 원인은 무엇일까요? 단서들을 조합해보면 결국 정치적 무능과 구조적 게으름이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낮출 기회가 있었고 수출 시장을 다변화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장의 성과에 급급해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뒤로 미뤘습니다. 이제 그 청구서가 환율 폭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배달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파도를 넘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난파될까요? 정부는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될까봐 시장 개입을 주저합니다. 미국은 자기네 물가 잡겠다고 금리를 계속 올리는데 우리는 가계부채 무서워서 금리를 못 올립니다. 이 틈을 타서 거대 헤지펀드들이 한국 원화를 공격 대상으로 삼습니다. 한국은 금리도 못 올리고 달러도 부족해 보이니 공격해서 환율을 끌어올리자. 이게 바로 자본시장의 냉혹한 원리입니다. 누군가의 고통이 누군가에게는 수조 원의 수익이 되는 게임, 그 게임판 위에서 우리 서민들만 희생양이 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해결책은 고통스럽지만 명확합니다. 첫째, 에너지 구조의 혁명적 전환입니다. 원유와 가스 수입에 목을 매는 구조를 깨지 않으면 우리 환율은 영원히 중동과 산유국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와 원자력, 수소경제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생존입니다. 에너지 자립은 곧 통화 자립입니다. 우리가 쓰는 에너지를 우리가 직접 생산할 수 있다면 환율이 2,000원이 아니라 3,000원이 되어도 버틸 수 있는 근육이 생깁니다. 둘째, 수출의 질적 변화입니다. 단순히 싸게 많이 파는 전략이 아니라 독일처럼 우리 물건이 아니면 안 된다는 독보적인 기술적 해자를 구축해야 합니다. 해자란 성 주변에 파놓은 구덩이를 말하는데 경제학에서는 경쟁자가 넘볼 수 없는 진입장벽을 뜻합니다. 반도체만 해도 그렇습니다. 누구나 만드는 범용 반도체가 아니라 인공지능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고부가 가치 반도체에 올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환율이 얼마든 제값을 받고 물건을 팔 수 있습니다. 셋째, 뼈를 깎는 재정개혁과 통화정책의 독립성입니다. 정부가 빚을 내어 생색을 내는 포퓰리즘 정치를 멈추지 않으면 원화의 가치는 절대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국가 부채가 늘어나면 화폐 신용도는 떨어지고 환율은 오릅니다. 이건 수학 공식처럼 명확한 겁니다. 정치 논리를 배제하고 경제 원칙에 따라 금리와 재정을 운영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도 당장 달콤한 지원금보다 국가 경제의 기초를 다지는 정책에 힘을 실어주셔야 합니다. 미래 전망은 결코 밝지 않지만 기회는 있습니다. 2026년 이후 본격화될 디지털 화폐 CBDC 시대는 환율 시스템의 판도를 뒤흔들 것입니다. CBDC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를 말하는데 이게 도입되면 국가 간 결제가 훨씬 투명하고 빨라집니다. 국경 없는 금융이 실현되면 지금 같은 복잡한 환전 절차나 막대한 환전 수수료의 고통은 줄어들겠죠.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세요. 기술이 아무리 진보해도 국가의 실력이 없으면 도태되는 법입니다. 디지털 화폐 시대가 오면 오히려 강한 나라의 화폐로 전 세계 돈이 쏠리는 승자 독식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환율 2,000원은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경고장입니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는 경제적 선전포고입니다. 1997년의 위기는 금 모으기 운동으로 극복했지만 2026년의 위기는 그런 감성적인 접근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냉철한 데이터와 구조적인 개혁만이 답입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체질 개선의 기회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경제 강국들의 뒤를 따를 것인가, 선택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환율 2,000원 시대라는 이 잔인한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만약 그런 상황이 온다면 여러분은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혹시 현금을 금이나 달러로 분산해 두셨나요? 아니면 부동산 비중을 줄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생생한 생각과 대비책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모여야 비로소 정책을 움직이고 경제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원화의 몰락, 과연 우리가 일본보다 더 위험한 상황인지 다음 영상에서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경제적 시야를 넓히고 미래를 대비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환율은 숫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 그 자체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만큼은 거친 환율의 파도 속에서도 중심을 잡고 내 자산을 지켜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지지가 더 깊이 있고 진실된 경제 탐사 콘텐츠를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롱폼 작가였습니다. 모두가 경제적 자유와 안정을 누리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건승하십시오.